이번 시간은 해결 중심 가족 치료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회기는 대체로 자문 시간을 포함해서 1시간 정도 지속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처음에 40분에서 45분 정도 치료자와 내담자가 상담을 하고요. 그리고 치료자는 5분이나 10분 정도 팀과 어떤 대화를 나눕니다. 자문 시간을 갖고요. 나머지 5에서 10분 정도는 치료자가 그 팀과 대화 나눴던 것을 종합해서 내담자에게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 모델은 일반적인 다른 모델과는 달리 단기로 많이 진행이 되고요. 대개 5회에서 6회로 종결이 되고 또 1회만으로도 종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치료사가 혼자서 진행할 때도 치료 과정은 똑같고요. 중간에 치료사가 혼자서 가족에게 줄 메시지를 작성하고 과제를 줌으로써 종결을 합니다. 치료 과정 중에서 10분 정도의 휴식 시간은 내담자가 어떤 스스로 면담 내용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치료자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많은 내담자들은 자신의 문제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추궁이나 비난을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메시지는 이런 내담자에게 전문가의 입장에서 칭찬이나 긍정적인 부분이나 내담자의 강점이나 또 그런 부분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강한 동기부여나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치료자가 내담자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의 피드백은 아주 효과가 있고 진지하게 내담자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 과정은 전략적인 해결 중심 치료가 추구하는 강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먼저 첫 회 상담의 구성과 치료적인 과업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처음 내담자가 치료에 오게 되면 상담소에서 준비된 접수지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치료자가 내담자에게 이제 치료의 진행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서 치료가 시작이 되는데요. 해결 중심 단기 가족 치료는 첫 회 상담과 2회기 이후에 상담 과정이 약간 다른데 첫 회 상담에서 이 관계 형성과 목표 설정이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치료의 진행 방법과 절차는요. 먼저 상담의 구조와 절차를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탐색하고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에 대한 예외를 탐색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해결책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메시지를 작성을 한 후에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아까 문제 진술에서 문제를 탐색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구체적인 탐색이 아니라 지금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이제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상담 구조와 절차를 소개할 때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상담이 시작하기 되기 전에 선입견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치료자는 내담자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얻게 되고요. 치료자는 내담자에게 팀이 치료에 참여한다는 것과 상담에 관련된 치료센터의 어떤 기능과 절차 등을 설명한 후에 치료 과정을 녹화하거나 녹화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가끔 내담자들은 치료팀을 만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치료팀을 만나게 해주기도 하는데 초기에 이런 만남은
상담에 방해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상담의 마지막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문제 진술은 내담자 가족들 중에서 누가 일을 하고 누가 어떤 학교에 다니고 이런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내담자의 문제 자체를 파고들기보다는 그들이 이제 말하고 있는 어떤 불평이나 호소에 초점을 둬서 탐색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문제에 대한 예외를 집중해서 탐색을 하는데요.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가족이 어떻게 그 예외가 일어나게 하는지에 초점을 둡니다. 즉 내담자의 문제 상황 중에서 예외적인 상황이나 행동을 찾아내서 이러한 측면을 강화시켜주고 더 많은 예외 상황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으로는 치료 목표를 설정을 하는데요.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언제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가 끝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치료 효과를 평가하고 측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치료 결과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해결책을 정의를 하는데요. 내담자는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물었을 때 너무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한 목표를 말을 하는데요. 그런 경우 치료자는 내담자에게 문제가 해결되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문제가 과거에 일어나는 것이었다면 앞으로 무엇이 다르게 될 것인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치료 목표는 상호 간의 대화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요. 미래에 대한 대안과 해결책이 많을수록 내담자의 변화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메시지를 작성을 하는데요. 치료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치료자와 팀이 자문 시간을 갖고 메시지를 작성을 합니다. 이 모델에서는 해결책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고요. 문제가 어떻게 유지가 되는지, 내담자가 실패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가설의 원인론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논의를 하는데요. 어떠한 것들을 논의를 하냐면 내담자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것들을 했는지 토의를 하고요. 또 문제 상황에 대한 예외를 찾고, 또 내담자가 문제가 이미 지나간 것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작성한 메시지를 내담자에게 전달을 하는데요. 치료자가 메시지는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을 시켜서 내담자의 치료 동기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 전달은 5분 이내로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첫 회 이후의 상담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2회 상담부터는 첫 상담 이후에 조금이라도 나아진 것이 있고 변화된 것이 있는지를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작은 변화라도 찾아보게 함으로써 변화의 파급 효과를 기대를 하고요. 어떠한 사람이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변화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그런 인식을 하도록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변화에 대한 개념을 변화하도록 또 돕고 설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가족과 치료자와의 관계 유형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해결 중심 가족 치료자는 첫 면담에서 가족을 만나면 가족 구성원의 유형을 구분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치료에 오게 된 동기와 상황 등을 고려해서 구분을 하는데요.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고객형, 불평형, 그리고 방문형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관계 유형은 가족의 개인적인 특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치료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작용을 가지고 구분을 하는데요. 가족과 치료자와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이유는 치료의 효과가 양쪽 모두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치료자에게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치료 효과는 오직 가족에게만 달려있다는 것은 어떤 전통적인 모델의 관점이고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다면 결국은 절박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치료자에게 다가갈 기회를 놓쳐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물론 가족과 치료자가 맺는 이 세 관계 유형은 유동적으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치료자가 변환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다르게 반응을 해야 합니다. 자, 그 세 가지 유형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고객형 유형인데요. 이 고객형의 가족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든 시도를 하려는 동기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객형의 가족은 자신이 바로 해결책의 한 부분이라고 느끼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가족은 수용적이고 치료 동기가 높아서 특별한 개입 방법이 없고 모든 부분에서 치료자와 협력적인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쉽게 발전할 수 있고 치료자가 원하는 아주 이상적인 내담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가족에게는 과제 부여가 가능하고 또 상호 간 목표 설정도 원활한 가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불평형 가족인데요. 이 유형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불평형의 가족은 그들의 불평이나 치료 목표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지만 자신이 바로 해결의 실마리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증상을 보이는 가족 성원 때문에 자신이 희생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신들의 힘든 입장과 역할에 대해서 이해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은 자신의 위치나 역할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요. 이런 관계에서 치료자는 불평형의 가족을 치료받아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치료자는 불평이나 목표에 대해서 불평형의 가족과 탐구하고 합의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해결책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을 찾아보도록 유도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심리적으로 위로나 지지나 그리고 해결 중심적 대화를 먼저 시도를 하고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방문형의 가족은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필요성이나 문제 해결에 동기가 아주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로 왜 치료를 받으러 와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치료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끌려왔다는 사실에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대부분 배우자나 부모 또는 교사에 의해서 의뢰된 가족들인데요. 해결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치료자가 우선적으로 개입을 하는 방법은 내담자에게
내담자에게 무조건적인 존중과 칭찬을 통해서 다음 면접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적인 개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료자가 방문형의 가족이 다른 사람의 요구와 결정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 가족들에게 가족들을 이해를 해줄 때 그 가족들은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치료자에 대한 신뢰가 형성이 되고 이를 통해서 치료를 시작할 수 있고 목표를 협상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해결 중심 가족 치료의 치료자들의 개입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 개입 기법 첫 번째는 긍정적이고 그리고 협력적이고 해결 중심적인 자세를 갖습니다. 이 해결 중심 단기 치료의 가장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는 치료자가 취하는 전반적인 태도와 자세가 되겠는데요. 이 전반적인 태도는 긍정적이고 정중하고 희망적이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강점과 그리고 경험을 갖고 있다는 핵심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개입 기법 두 번째는 이전의 해결책을 탐색하는 건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많은 문제를 해결해 왔음을 치료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시점과 다른 장소와 다른 상황에서 일어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문제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잠깐 동안이라도 문제를 해결해 왔다는 사실이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예외를 탐색을 하는데요. 내담자가 이전의 해결책을 반복할 수 없을지라도 대부분은 최근에 문제에 대한 예외 경험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 예외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었으나 그렇지 않았다고 여겨지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질문과 지시와 해석의 기법이 있겠는데요. 모든 치료 모델에서 질문은 당연히 중요한 의사소통의 요소입니다. 치료자는 특히 이야기를 끌어내거나 상담 초기에 확인을 해야 될 때, 그리고 과제가 어떻게 수행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할 때 종종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해결 중심 치료자에게 질문은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도구일 뿐 아니라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입 방법인데요. 해결 중심 치료자는 해석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내담자에게 직접 도전하거나 직면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결 중심 치료자의 질문은 대부분 현재와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과거와 문제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미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내담자가 자신의 삶에서 원하는 것을 초점을 맞출 때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기본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입 방법으로는 칭찬이 있겠는데요. 칭찬은 내담자가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내담자의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인정해 줌으로써 내담자가 변화할 수 있도록 격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방법은요, 내담자에게 긍정적인 맥락과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고요. 칭찬은 내담자가 하고 있는 긍정적인 노력을 강조하고요. 칭찬은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또한 내담자의 책임감을 증진시킬 수가 있고요. 또 가족들의 여러 가지 견해를 지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치료자는 효과적인 것을 더 하도록 부드럽게 격려하는 것이 또 치료 기법이 되겠는데요. 칭찬을 통해서 긍정적인 틀을 창조하고 문제에 대한 이전의 해결책과
예외를 발견한 다음에 내담자가 이미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부드러운 격려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치료사들이 치료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질문 기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그 해결 중심 가족 치료자들이 면담 이전에 변화를 묻는 질문이나 또는 예외 질문이나 또는 기적 질문이나 또는 척도 질문, 대처 질문이라는 5가지 정도 질문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구체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5가지 질문 중에서 첫 번째는 첫 회기, 그러니까 처음 치료 면담 이전에 변화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것은 자, 이 질문은 가족들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시기에 어떤 주변 사람이나 이런 상담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을 해보다가 실패해서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담을 약속하고, 그러니까 약속한 날짜에 그 전에 오기 전에 치료를 받으러 왔을 때 어떤 이미 약속한 날짜에, 그러니까 면담하기 전에 이미 어떤 긴장이나 불안이 감소돼서 문제의 심각 정도가 완화된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사들은 치료 면담 직전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것을 탐색함으로써 이 가족들 관계 안에서 어떤 가족의 잠재 능력을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발견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데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치료자는 가족 스스로가 어떤 방법으로 그 문제를 완화시켰는지를 파악해서 그것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할 때는 전화로 약속하고 오늘 오기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냐라는 질문으로 변화들을 탐색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외들을 탐색할 수 있는 질문들인데요. 성공했던 경험들과 그리고 현재 잘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해내기 위해서 예외 질문들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자신들이 많은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있거나 현재도 잘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서도 가족은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만 집착을 해서 현재의 상황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자는 이 예외적인 상황을 찾아내고 가족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가족의 자아 존중감을 강화시키려고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외를 찾아낼 때 사용할 수 있는 질문들은 예를 들어서 남편이 원하던 것을 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또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또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무엇을 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예외들을 찾아내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더 구체화시키는 질문으로는요, 남편이 조금이라도 다르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또 남편은 어떤 식으로 다르게 생각합니까? 라는 식으로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도록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요? 또는 문제가 생기지 않은 상황을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식으로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적 질문이 있겠는데요. 기적 질문은 문제가 해결된 상황을 상상해 보도록 하는 거죠. 상상해 봄으로써 해결하기 원하는 것을 구체화시키고 명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은 치료 목표를 설정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여기서 가족이 긍정적으로 대답하도록 질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가족 스스로가 기적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새롭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고요. 기적 질문 과정에서는 해결 상황에 대한 어떤 그림을 작은 것에서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또한 가족은 치료자의 이런 질문에 대답하는 동안 기적을 만드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임을 알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상하도록 할 때 이제 질문은요, 예를 들어서 밤에 잠자는 동안에 기적이 일어났다면 지금 염려하는 문제가 기적이 일어나서 지금 염려하고 있는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래서 상상을 했을 때 당신에게 변화가 일어난 것을 다른 가족들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지, 그리고 지난밤에 기적이 일어났다면 엄마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고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척도 질문이 있겠는데요. 척도는 대답을 수치로 하도록 하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가족에게 문제의 어떤 심각성의 정도나 또는 성취 정도의 측정 등을 위해서 수치로 표현하도록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함으로써 변화 정도를 사실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는 데도 매우 용이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치료자가 내담자에게 최악의 상태를 0점으로 하고 문제가 다 해결된 상태를 10점으로 했을 때 오늘의 상태는 몇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또는 몇 점까지 도달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서 수치로 대답을 할 수 있게 하는데요. 몇 가지 더 예를 들어본다면 남편께서 현재 상태가 0점이라면 남편이 현재 상태에서 1점을 올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또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남편에게 질문할 때 아내가 1점 정도 올라갔다고 하셨는데 아내에게 무엇이 좀 더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는 아내에게 남편이 10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몇 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남편에게 부인이 결혼 생활을 계속 지속하고 싶은 마음이 몇 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처나 극복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만성적인 어려움과 위기에 관련된 질문으로서 보통 낙담하고 이렇게 좌절하고 비관적인 상황일 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앞으로 모든 게 다 잘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또는 뭐 염려하지 마라, 좋은 것만 생각해라 라는 이런 위로를 보통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격려는 더 비관적이고 난처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에게 약간의 성공에 대한 기대감을 갖도록 하는 어떤 대처 방법에 관한 질문이 더 바람직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봐도 지금 무척 힘든 상태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더 나빠지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또는 실제 생활에서 과거와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또는 나빠지는 것을 어떻게 그 정도에서 멈추게 할 수 있나요? 또는 악화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또는 어떻게 더 나빠지지 않았습니까? 라는 방법으로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가지 어떤 질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가족 치료에서 개입 방법에서 마지막 부분, 가족 치료 과정에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메시지의 작성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사가 치료실을 나와서 다른 장소에서 메시지와 과제를 만드는데요. 이때 내담자들은 이제 치료자의 반응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할지 굉장히 염려를 하고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서 메시지와 과제를 주기 때문에 또 효과가 크기도 하는데요. 메시지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구성 요소와 전달 방법은요. 첫 번째, 내담자가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이 내담자에게 도움이 되고 좋은 것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칭찬과 간접적인 칭찬을 해주는데요. 이것은 내담자가 진술하는 것에 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담자는, 즉 부모는 자녀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요, 가능한 한 내담자가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내담자 협조를 증가시킬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방법은 내담자 입장에서 이해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안심이 되고, 그리고 방어를 할 필요성이 감소가 됩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치료자는 내담자의 목표에 동의를 하고 그것을 또 긍정적인 방법으로
말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잔소리를 하지 않고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는 것은 정말 매우 힘든 일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매우 힘든 것은 본인은 물론 모든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당신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가족들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하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긍정적인 말로 설명을 해줍니다. 다음은 이제 치료를 받으러 온 시기가 적절하다는 것을 강조를 해주고요. 치료자는 목표가 성취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고 목표 달성은 어려운 일을 해야 이루어지는 것이고 문제란 해결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은 내담자의 동기를 증진시키고 내담자의 과거 실패에 대한 어떤 체면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칭찬은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담자가 칭찬을 받을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담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은 더 내담자가 수용하기 쉬운 효과적인 접근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담자에게 자신에게 좋은 것을 알고 실시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요. 아주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에 그것이 좋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또는 자녀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효과적인 것이란 것을 어떻게 파악했습니까? 라는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또한 이제 과제 내용과 과제를 주는 이유는 내담자에게 수긍이 되도록 또 타당하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문장은 적절한 방법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오늘 하신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행동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좀 더 깊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긍정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시작을 합니다. 또한 과제를 주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가장 변화가 가능한 가족원을 중심으로 과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결 중심 가족 치료의 장점과 한계점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장점은 이 단기 치료 접근 방법으로 경제적이고요. 또 경제적이면서도 장기 치료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미래에 초점을 둠으로써 희망을 부여하고 내담자 가족이 자신의 강점에 주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내담자가 자신의 성공 경험을 계속해서 언급할수록 자신이 이미 해왔던 방법이 바로 성공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해결 방안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장점이 되겠고요. 또한 기법과 개입에 있어서 방법에 있어서 단순하고 분명하고 학습이 용이하고 효율성이 높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점으로는 이제 치료사가 느끼는 책임감과 부담감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리고 내담자가 후퇴하거나 악화되어도 노력 부족으로 생각하고 좀 더 노력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시도하도록 돕기 때문에 내담자가 다시 노력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다른 반면에 한계점은요, 해결 중심 이론에 근거한 접근 방법을 내담자와 대화를 나누는 접근 방법이라기보다는 여러 기법을 배합을 시키고 또 절충주의적 접근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해결 중심 이론이 문제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임시 대응적인 응급책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론을 활용할 시에는 비용 효과성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고 실제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과거에 대한 이해를 중요시하기보다는 치료사가 내담자에 대해서 사정하고 진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병리적인 것에 초점을 두는 모델과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므로 다른 전문가들과 협력이 쉽지 않다라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후 상담과 종교를 결정하기 때문에 내담자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치료사가 업무 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한계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해결 중심 가족 치료의 개입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